셋째 삼촌 댁 돌잔치 초대장이 마치 사형 선고서처럼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음속 긴장의 끈을 더욱더 바짝 조였다.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함정이라는 것을. 고개를 돌려 휴대폰을 보며 바보처럼 웃고 있는 남편 박지훈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가족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가득했지만 내 눈에는 냉철한 걱정만이 남아 있었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이번만큼은 우리의 피땀 어린 돈이 다시는 점이 빠진 독으로 흘러들어가게 둘 수 없었다. 랭기, 여보, 셋째 삼촌 댁 돌잔치 초대장 좀 봐.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네. 지우는 빳빳한 고급 용지로 만든 초대장을 내게 건네며 감출 수 없는 흥분을 드러냈다. 그는 퇴근하자마자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이 좋은 소식을 나와 나누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초대장을 받아들었다. 손끝에 닿는 금박 글씨의 촉감에서 나는 이유 모를 차가움을 느꼈다. 화려하다고? 내게는 이것이 곧 닥쳐올 홍문연을 예고하는 통지서처럼 보일 뿐이었다. 응, 예쁘네. 나는 건성으로 대답했다. 마음속은 이미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지우는 내 심상치 않은 기색을 눈치채지 못하고 혼자 신나서 떠들었다. 삼촌 댁이 몇 년을 기다렸는데 드디어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었으니 당연히 성대하게 축하해야지. 이번 잔치는 더 그랜드홀에서 한대. 우리 시내에서 최고급 뷔페 중 하나라던데 대관료만 해도 엄청날 거야. 더 그랜드홀. 나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다. 그 이름에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더 그랜드홀은 비싸기로 유명한 곳이었다. 1인당 식대가 최소 10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다. 삼촌 댁이 8테이블을 잡았다면 그건 정말 만만치 않은 비용이다. 삼촌 댁의 평소 씀씀이를 생각하면 그들이 무슨 돈으로 이렇게 큰 잔치를 벌인단 말인가? 내 머릿속에는 즉시 셋째 삼촌 박만식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사람 좋은 웃음 뒤에 교활함을 감추고 있는 그 얼굴. 그는 내 남편 박지훈의 친삼촌, 즉 시아버지의 남동생이다. 이치대로라면 삼촌과 조카 사이는 돈독하고 화목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내가 지훈과 결혼한 지난 5년간 나는 삼촌 댁의 그 돈독함이 어떤 것인지 똑똑히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무슨 일이 생길 때만 우리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지훈은 순박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우리는 한 가족이니 서로 도와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랐다. 이 순수한 가풍은 평범한 가정에서는 장점일 수 있지만 삼촌 댁에게는 지훈의 피를 빨아먹는 온상이 되었다. 첫 번째는 삼촌 댁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였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0만 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지훈은 두말 없이 우리가 한참 동안 모은 돈을 보내주었다. 그때 우리는 막 결혼해서 수중에 돈도 별로 없었다. 나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거라고 믿었다. 지훈은 웃으며 다 한 가족인데 뭘 갚으라고 해라고 말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5년이 지났지만 그 0만 원은 그림자도 구경하지 못했다. 물어볼 때마다 셋째 숙모 최영희는 아이 학원비다, 노인 병원비다, 울상을 지으며 돈이 없다고 했다. 두 번째는 삼촌이 차를 살 때였다. 계약금 500만 원이 부족하다며 또 지훈을 찾아왔다. 지훈은 또 빌려주었다. 이번에는 내가 좀 싫은 소리를 했다. 하지만 지훈은 삼촌이 사업상 급하게 필요해서 며칠만 쓰고 바로 갚는다고 했다며 나를 달랬다. 며칠 뒤는 다음이 되었고 다음은 두고 보자가 되었다. 그 500만 원도 감감무소식이 되었다. 그 외에도 자잘하게 빌려간 돈들 몇십만 원, 몇백만 원씩 합치면 수천만 원은 좋게 되었다. 매번 지훈은 정 때문에 거절하지 못했다. 삼촌과 숙모는 어떤가? 매번 자신들의 사업이 얼마나 잘 되고 수익이 얼마나 높은지 허풍을 떨었다. 그저 잠시 자금이 막혔을 뿐이라고 했다. 하지만 몇 년 동안 내가 본 것은 그들이 점점 더 사치스러워지는 모습뿐이었다. 집은 더 큰 평수로 이사했고 차도 더 좋은 것으로 바꿨다.
오직 우리에게 꾼 돈에 대해서만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나는 지훈에게 넌지시 주의를 준 적이 있다. 우리도 우리만의 가정이 있고 미래를 계획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만 지훈은 항상 고개를 저었다. 여보, 사람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 삼촌네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사업이 잘 되면 분명히 갚으실 거야. 어쩔 수 없다고? 나는 삼촌과 숙모가 SNS에 올리는 온갖 고급 레스토랑, 명품 가방 사진을 보며 속에서 불이 치밀어 올랐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이건 명백히 지훈이 마음 약하고 체면을 중시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돌잔치, 나는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다. 삼촌 댁은 몇 년 전 투자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텅 비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시어머니께서 무심코 하신 말씀으로는 삼촌이 사채까지 끌어다 썼고 최근 빚 독촉이 심하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더 그랜드홀에서 8테이블이나 되는 잔치를 벌일 돈이 있다니 이건 상식에 맞지 않았다. 만약 그들에게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니라면 말이다. 나는 초대장을 내려놓고 아무런 경계심 없는 지훈의 얼굴을 바라보며 결심을 굳혔다.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들의 뜻대로 되게 두지 않으리라. 주말 나와 지훈은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다. 영화 속 남자 주인공은 사랑하는 여자를 지키기 위해 세상 모든 것을 적으로 돌렸다. 나는 영화를 보다가 문득 마음이 시큰해졌다.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서 나도 무언가 해야만 했다. 지훈 씨, 나는 그를 살짝 밀었다. 얘기 좀 할까? 응, 무슨 일이야? 그는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의아한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있잖아, 우리 결혼한 지 5년 됐잖아. 이제 슬슬 더 큰 집으로 이사할 것도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지금 사는 투룸은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분명 좁을 거야. 나는 서서히 운을 떼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응, 맞아.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근데 요즘 집값이 너무 비싸서 우리 모아둔 돈으로는 아직 한참 부족하잖아. 그래서 말인데 우리 이제부터 돈을 제대로 계획해서 모아야 할 것 같아. 나는 몸을 바로 세우고 최대한 가벼운 말투로 말했다. 당신 통장들 전부 나한테 줄래? 내가 통합해서 관리할게. 내가 재테크 상품 같은 것도 좀 알아봤는데 수익률이 괜찮더라고. 우리 돈을 전부 거기에 넣어서 돈이 돈을 벌게 해보자. 그리고 내가 통합해서 관리하면 당신도 신경 쓸 일 없고 편하잖아. 지훈은 잠시 멍해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나는 내 제안이 그의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개인 자산, 우리가 부부이긴 하지만 그의 월급 통장과 일부 예금은 항상 그가 직접 관리해왔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나를 못 믿는 거야? 아니면 삼촌네가 돈을 갚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다. 심장이 덜컥했다. 그가 내 말을 삼촌과 연관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내 걱정을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랬다가는 내가 속 좁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으로 비칠 것이고 오히려 우리 부부 관계만 악화될 뿐이었다. 어머, 왜 그렇게 생각해? 나는 애써 태연하게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당연히 당신을 믿지. 삼촌네도 언젠가는 갚을 거라고 믿어. 그냥 내 생각엔 남자들은 돈 관리에 좀 꼼꼼하지 못하잖아. 당신 봐. 지난번 신용카드 대금도 까먹을 뻔한 거 내가 알려줘서 냈잖아. 나는 평소에 돈도 아껴 쓰는 편이고 돈 관리는 당신보다 내가 더 경험이 많으니까 그냥 나한테 맡겨봐. 내가 우리 돈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똑 부러지게 관리할게. 나는 계속해서 부드럽게 설득했다. 사실을 들고 이치를 설명했다. 생각해봐. 지금이 우리가 돈을 모아야 할 가장 중요한 시기야. 만약 나중에 아이가 아프거나 우리 부모님께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돈이 필요하잖아. 미리 계획해두는 게 닥쳐서 허둥대는 것보다 훨씬 낫지. 그리고 당신 돈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깜짝 선물을 줄 수도 있어. 우리 새집 계약금이 생각보다 빨리 모일지도 모르잖아. 지우는 여전히 망설였다. 그는 스스로 돈을 관리하는 데 익숙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내게 넘겨주려니 마음이 편치 않은 듯했다. 그는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에이, 뭘 그렇게 꾸물거려. 그냥 그렇게 정하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지갑을 뺏으려는 신용을 했다. 설마 내가 그 돈 들고 도망이라도 갈까봐 그래? 나는 당신 아내고 당신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내가 당신을 해치겠어? 나는 반은 농담, 반은 애교를 섞어 재촉했다. 지훈은 결국 내게 지고 말았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지갑에서 체크카드 몇 장을 꺼내고 휴대폰에서 은행앱 로그인 비밀번호 몇 개를 알려주었다. 알았어. 당신이 관리해. 그는 투덜거리면서도 얼굴에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애정이 묻어 있었다. 대신 함부로 쓰면 안 돼. 그거 다 우리 피땀 흘려번 돈이니까. 걱정 마. 당신 아내가 돈 함부로 쓰는 사람으로 보여? 나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겉으로는 사탕을 훔친 아이처럼 활짝 웃었다. 그 카드와 비밀번호들을 손에 쥐자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이것은 단순히 몇 장의 은행 카드가 아니었다. 이것은 나와 지훈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그리고 나는 지금 특별한 방식으로 그 희망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그의 계좌 잔액이 6자리 숫자에서 0으로 바뀌고 다시 내 계좌의 거대한 숫자로 합쳐지는 것을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기분을 느꼈다. 내 행동이 조금은 비정하게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우리 작은 가정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했다. 우리를 기다리는 것이 어떤 폭풍우일지 나는 알지 못했다. 랭산, 돌잔치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며칠 동안 지훈의 기분은 눈에 띄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내게 통장을 모두 주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는 듯했다. 그는 내가 자신을 혹은 자신의 가족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나는 그의 내적 갈등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효와 가족에 얽매여 있었다. 여보, 이번에 삼촌댁 아기한테 축의금 얼마나 하는 게 좋을까? 지우는 휴대폰으로 아기 돌반지를 검색하며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성의만 보이면 되지.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어차피 그 집은 그런 거 부족하지도 않잖아. 지훈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삼촌 댁이 어렵게 얻은 아이인데 조카 부부가 당연히 성의를 보여야지. 그리고 이번에 더 그랜드홀에서 잔치를 하는데 그렇게 크게 하는 만큼 우리도 너무 초라하게 할 수는 없잖아. 체면이 중요해? 나는 냉소적으로 말했다. 체면이 중요하다고 해서 돈이 있다는 뜻은 아니잖아.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 잔치가 화려할수록 그건 체면 때문일 가능성이 크고 그 체면 뒤에는 텅 빈 현실이 있다는 걸? 지우는 내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내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고 있었다. 우리 사이에서 삼촌 댁과의 금전거래는 언제나 금기시되는 주제였다. 다음 날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진아, 너희 요즘 별일 없니? 지훈이가 너랑 싸우기라도 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잘 지내요. 나는 서둘러 해명했다. 지훈 씨가 요즘 일이 좀 바빠서 피곤해 보이나 봐요. 아, 그럼 다행이고. 시어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내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네 셋째 숙모한테 들었는데 지훈이가 월급 통장을 전부 너한테 줬다면서? 그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남자가 돈을 전부 여자한테 맡기는 건 좋은 징조가 아닌데. 심장이 철렁했다. 역시 셋째 숙모가 벌써부터 바람을 넣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님, 숙모님 말씀 오해하신 거예요. 나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저랑 지훈 씨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저희 더 큰 집으로 이사하려고 돈 모으기로 했거든요. 제가 평소에 더 꼼꼼하니까 재테크는 제가 담당하기로 한 거예요. 싸운 거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내 말을 소화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아, 그랬구나. 뭐, 너희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래도 한 가족인데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지. 내 삼촌 댁이 이번에 돌잔치 하면서 돈을 많이 썼다더라. 듣자 하니 사업도 또 좀 어려워져서 아마 수중에 돈이 넉넉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의 애둘러 말하는 투를 들으며 속으로 냉소했다. 이건 결국 삼촌 댁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미리 바람을 넣는 것이 아닌가? 나중에 삼촌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우리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말이다. 어머님, 저희 집도 요즘 빠듯해요. 저희 부모님도 건강이 안 좋으셔서 제가 영양제라도 좀 사드리려고 했거든요. 나는 슬쩍 화제를 돌렸다. 시어머니는 그제야 더 이상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내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더욱 확신했다. 삼촌 댁의 이번 돌잔치는 절대로 단순한 축하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에게서 또 한 몫 단단히 뜯어내기 위해精신하게 설계된 한 편의 연극이었다. 돌잔치 당일 나와 지훈은 더 그랜드홀에 미리 도착했다.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나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당했다. 화려한 인테리어, 눈부시게 빛나는 크리스탈 샹들리에, 공기 중에 감도는 고급 뷔페 특유의 향기. 홀에는 이미 8개의 원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에는 새하얀 테이블보와 정교한 식기들이 세팅되어 있었다. 배경의 거대한 LED 스크린에서는 삼촌 대가기의 귀여운 사진과 성장 동영상이 반복해서 재생되고 있었고 그 옆에는 신선한 꽃과 풍선이 가득했다. 매우 정성스럽게 그리고 매우 비싸게 꾸며져 있었다. 셋째 삼촌 박만식과 셋째 숙모 최영희는 새로 맞춘 듯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입구에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우리를 보자 그들은 즉시 열정적으로 다가왔다. 아이고 지훈아, 수진아, 어서 와라, 어서 와. 셋째 숙모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고 어딘가 자기적인 친밀함이 묻어났다. 삼촌, 숙모, 축하드려요. 지훈이 서둘러 앞으로 나아가 우리가 준비한 축의금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내가 고집해서 30만 원만 넣었다. 지훈이 처음에 생각했던 50만 원이 아니었다. 셋째 숙모는 봉투를 받아들고는 눈으로 빠르게 두께를 훑었다. 그녀의 얼굴에 번졌던 미소가 순간 굳어지는 듯했지만 이내 다시 원래대로 돌아왔다. 그녀는 사람만 오면 됐지 뭘 이런 걸 달하며 형식적인 인사를 건네고는 우리를 안으로 이끌었다. 나는 삼촌이 다른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면서도 틈틈이 지훈을 쳐다보는 것을 목격했다. 그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가 먹잇감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숨겨져 있었고 그것은 억지로 지어낸 웃음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심장이 덜컥했다. 나는 이제 곧 막이 오르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랭스의 잔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삼촌은 통통한 아들을 안고 단상에 올라 감격의 겨운 목소리로 연설을 했다. 와주신 친지 여러분께 감사하고 아들을 낳아준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행간마다 인생의 승리자가 된 듯한 자신감이 묻어나는 말들이었다. 셋째 숙모는 그 옆에 서서 입이 귀에 걸릴 듯 웃고 있었다. 마치 그들이 정말로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음식은 풍성했지만 서빙 속도가 어딘가 느렸다. 직원들의 표정도 부자연스러웠다. 심지어 한 직원이 삼촌에게 다가가 귓속말을 하는 것을 보았고 삼촌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다시 미소를 되찾으며 몇 마디로 그를 돌려보냈다. 식사 중에 셋째 숙모는 계속해서 우리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며 온갖 친절한 말을 건넸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무심코 지훈을 향했고 마치 무언가를 가늠하는 듯했다. 그녀는 심지어 내게 먼저 재테크 이야기를 꺼내며 요즘 좋은 투자처가 없는지 넌지시 물어보기도 했다. 그 말투에는 명백한 떠보기가 담겨 있었다. 수진아, 너 평소에 재테크 잘하잖아. 너희 부부 사는 거 보면 알뜰살뜰하게 잘 사는 것 같던데 돈 많이 모았겠다.
셋째 숙모가 웃으며 물었다. 나는 속으로 경계심을 바짝 세웠다. 그녀가 우리의 재정 상태를 떠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숙모님, 과찬이세요. 나는 미소로 응수했다.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걸요. 월급도 얼마 안 되고 평소에 아껴 쓰면서 겨우 살아요. 재테크할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파트 대출금이나 갚으면 다행이죠. 나는 일부러 우리를 매우 가난하게 묘사해서 셋째 숙모의 기대를 꺾어놓으려 했다. 옆에서 듣고 있던 지훈의 얼굴에 어색함이 스쳤지만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술만 마셨다. 셋째 숙모는 내게서 원하는 대답을 얻지 못하자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금세 다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꾸었다. 수진아, 숙모가 하는 말 잘 들어. 여자가 돈을 너무 꽉 쥐고 있으면 안 돼.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수중에 돈이 좀 넉넉해야 체면도 서지. 우리 지훈이 얼마나 착한 아이니. 네가 지훈이 기죽이면 안 된다. 이건 명백한 이간질이었다. 나는 속으로 냉소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단정한 미소를 유지했다. 숙모님 말씀이 맞아요. 하지만 저희 부부는 저희만의 방식이 있으니 저희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셋째 숙모는 내 말에 할 말을 잃고 멋쩍게 고개를 돌려 옆자리 친척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술이 몇 순배 돌고 음식이 거의 다 비워질 무렵 잔치는 끝을 향해 가고 있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홀은 점점 한산해졌다. 나는 삼촌이 틈틈이 휴대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하고 다시 집어넣는 것을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계산대 근처로 가서 직원과 몇 마디 나누었고 직원이 계산서를 가리키자 삼촌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는 몸을 돌려 사람들 속에서 누군가를 찾았다. 그의 시선은 마침내 지훈에게 꽂혔다. 지훈도 삼촌의 시선을 느꼈다. 그의 몸이 살짝 굳었고 그는 무의식 중에 술잔을 들어 자신의 불안함을 감추려 했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그가 계속해서 피하고 싶었던 재앙의 순간이 마침내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삼촌은 술잔을 들고 환한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그는 먼저 다른 친척들과 몇 마디 인사를 나눈 뒤 아주 자연스럽게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지훈아, 오늘 너랑 수진이가 와줘서 정말 고맙다. 삼촌은 지훈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그의 말투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다정했다. 자, 삼촌이 한 잔 줄게. 지훈은 서둘러 일어나 삼촌과 잔을 부딪혔다. 삼촌은 술을 마시고 잔을 내려놓더니 지훈의 귓가에 몸을 기울여 무언가 속삭이기 시작했다. 그의 얼굴에는 난처함과 초조함이 뒤섞여 있었고 손으로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다시 뺐다. 그는 나를 힐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죄책감과 무력감이 가득했다. 나는 마침내 그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링무, 삼촌의 귓속말은 보이지 않는 칼이 되어 지훈의 심장을 베는 듯했다. 나는 옆에 앉아 구체적인 내용은 들을 수 없었지만 지훈의 창백한 얼굴과 삼촌의 초조한 표정만으로도 무슨 일인지 짐작할 수 있었다. 지훈아, 너도 알다시피 삼촌이 요즘 사업이 좀 안 좋아서 자금 사정이 빡빡해.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는데 오늘 이 뷔페에서 삼촌의 목소리는 아주 낮았고 애원과 체념이 섞여 있었다. 여기서는 무조건 현금으로 결제해야 한다네. 내 카드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결제가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현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내 숙모도.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더욱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손님들도 거의 다 갔는데 여기서 계산을 못하면 내 체면이 뭐가 되겠니? 지훈아, 삼촌은 네가 효심 깊은 아이라는 거 알아. 평소에도 삼촌 사정 제일 잘 이해해줬잖아. 일단 이 0만 원만 급하게 빌려주라. 내가 사업 대금 들어오자마자 바로 갚을게. 응? 이 0만 원. 지훈의 몸이 크게 휘청거렸다.
그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주머니를 더듬어 휴대폰을 꺼내 송금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텅 빈 주머니에 닿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의 모든 통장이 비어 있고 돈이 모두 내 계좌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삼촌, 제가 지훈이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는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설명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입을 떼야 할지 몰랐다. 삼촌 앞에서 자기 돈은 전부 아내가 관리해서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은가? 그랬다가는 삼촌이 나를 더욱 비웃고 심지어 내가 그들의 삼촌, 조카 관계를 이간질했다고 말할 것이 뻔했다. 삼촌은 지훈이 망설이는 표정을 보자 초조했던 얼굴이 순식간에 불만으로 바뀌었다.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고 말투도 딱딱해졌다. 지훈아, 너 지금 무슨 뜻이야? 삼촌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설마 안 도와주겠다는 거야? 그 돈이 너한테는 뭐 그리 큰 돈이라고. 너 평소에는 안 그랬잖아. 그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의 질책은 조금도 감춰지지 않았다. 너 잊으면 안 된다. 너 어릴 때 아팠을 때, 내 부모님 돈 없어서 발만 동동 구를 때 삼촌이 동네방네 뛰어다니면서 돈 빌려서 너 병원 데려갔어. 이제 삼촌이 어려우니까 모른 척 하겠다는 거야? 내 눈에는 이 삼촌이 어른으로 보이지도 않는 거냐? 삼촌은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지훈의 어린 시절일까지 들먹이며 도덕적으로 그를 올가매려 했다. 지훈의 얼굴은 더욱더 굳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는 부끄러움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을 느꼈다. 그는 삼촌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신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다. 돈을 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도움을 청하는 간절함과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내가 무언가 말해주거나 이 난처한 상황을 깨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정말로 입을 열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했다. 그랬다가는 상황이 더욱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삼촌에게 구석으로 몰려 쩔쩔매는 지훈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나는 그가 지금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가 반드시 겪어야 할 과정이라는 것도 알았다. 직접 겪어봐야만 그는 삼촌의 진짜 모습을 완전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지훈의 곁으로 다가가 그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 주었다. 그리고는 삼촌을 향해 차분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삼촌, 얼마를 빌리셔야 하는데요? 내가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삼촌의 얼굴에 득이양양한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내가 마침내 굴복하고 지훈을 돕기로 했다고 생각한 것이다. 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놀란 눈으로 나를 보며 내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 화면이 밝아졌다. 나는 고개를 숙여 화면을 확인했다. 그것은 내가 미리 작성해 두었다가 삼촌이 돈을 빌려달라고 입을 여는 순간 몰래 지훈에게 보낸 메시지였다. 나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마주보고 그 메시지를 한 글자 한 글자 똑똑히 읽어주었다. 거기에는 아주 간단한 세 글자만 적혀 있었다. 이제 믿어? 랭르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마치 천둥처럼 지훈과 삼촌 사이를 갈라놓았다. 지훈의 몸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내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 세 글자는 낙인처럼 그의 마음에 새겨졌다. 그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내가 그에게 통장을 비우라고 했던 것, 삼촌이 돈을 빌릴 것이라고 예감했던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나타난 것까지 모든 것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부끄러움, 충격, 분노, 고통이 뒤섞여 그를 거의 서 있지도 못하게 만들었다. 삼촌의 미소는 얼굴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는 나를 보았다가 다시 지훈을 보았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의 교활한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당혹감과 일말의 불안감이 떠올랐다.
수진아, 너 무슨 뜻이야? 삼촌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다. 나는 삼촌을 무시하고 오직 지훈만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내 눈빛에는 한치의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이해와 안타까움만이 담겨 있었다. 나는 이 순간이 지훈에게 얼마나 잔인한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그의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걸음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훈 씨, 이제 내 말 믿어? 내가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에는 나도 모를 떨림이 묻어 있었다. 지훈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졌다. 그는 휑 몸을 돌려 전에는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삼촌에게 말했다. 삼촌, 저 돈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다소 잠겨 있었지만 힘이 넘쳤다. 이것은 그가 내 앞에서 삼촌의 돈 요구를 거절한 첫 번째 순간이었다. 삼촌의 얼굴이 완전히 굳어졌다. 그는 지훈을 보았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가 마침내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당혹감에서 분노로 그리고 다시 모욕감으로 바뀌었다. 돈이 없어? 박지훈, 너 이제 머리 컸다고 와이프랑 짜고 나를 속여? 삼촌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고 주변에 남아있던 몇 테이블의 손님들도 이쪽을 쳐다보았다. 그는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노골적인 공격성을 드러냈다. 이수진, 너 일부러 그랬지?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지훈이가 나 못 도와주게 막은 거지? 나는 삼촌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삼촌, 오해세요. 저희는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돈은 한 푼 한 푼 아껴서 모은 거고요. 집 사려고, 나중에 아이 교육시키려고 모든 돈을 계획해서 써요. 삼촌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희도 방법을 찾아보겠지만 이런 체면치레를 위한 일이라면 저희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나는 점잖지만 단호한 말투로 삼촌의 아픈 곳을 찔렀다. 체면치레라는 말에 삼촌은 모욕감에 얼굴이 벌개졌다. 그는 내 코앞에 손가락을 들이대며 거의 고함을 질렀다. 헛소리하지 마. 뭐가 체면치레야. 이건 내 아들 돌잔치야. 너 같은 외부인이 어디서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야. 그는 심지어 나를 밀치려고 했지만 지훈이 쏜살같이 내 앞을 막아서며 삼촌의 손목을 낚아챘다. 삼촌, 그만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삼촌이 무슨 자격으로 제 아내에게 함부로 말하세요? 나는 지훈이 삼촌에게 그렇게까지 크게 화를 내는 것을 처음 보았다. 삼촌은 지훈의 반응에 깜짝 놀란 듯했다. 그는 지훈이 이렇게까지 나를 감싸고 돌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는 얼어붙었고 지훈에게 단단히 붙잡힌 손목 때문에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바로 그때 뷔페 매니저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다. 박만식 선생님, 언제쯤 계산하실 건가요? 이제 마감 시간 다 됐습니다. 삼촌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얘졌다 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며 감정을 억누르려 애썼다. 그리고는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흉한 미소를 지으며 매니저에게 말했다. 아, 죄송합니다, 매니저님. 제 카드가 오늘 갑자기 말썽이라서요. 친구한테 받을 돈도 아직 안 들어왔고 혹시 하루만 말미를 주시면 내일 아침 일찍 바로 입금해드리겠습니다. 매니저는 고개를 저었다. 그의 말투는 단호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희 호텔 규정상 연회 비용은 당일 결제가 원칙입니다. 혹시 다른 결제 수단은 없으신가요? 삼촌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그에게는 정말로 다른 방법이 없었다. 그의 친구들은 핑계를 대며 거절하거나 아예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나는 궁지에 몰린 삼촌의 모습을 보며 통쾌함보다는 복잡한 심경을 느꼈다. 그가 지훈을 계속해서 이용한 것은 밉지만 지금 그의 낭패한 모습은 동정심을 자아내기도 했다. 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다. 삼촌,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어요. 많지는 않고 50만 원 정도인데
정방법이 없으시면 제가 일단 빌려드릴게요. 이걸로 우선 식대를 해결하시고 나머지는 삼촌께서 알아서 해결하세요. 다만 이 50만 원은 드리는 게 아니라 빌려드리는 겁니다. 차용증을 쓸 거고요. 언제쯤 갚으실 수 있는지 대략적인 날짜도 알려주세요. 내 말이 끝나자 모두가 얼어붙었다. 삼촌은 충격받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는 내가 이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줄은, 더군다나 차용증 같은 조건을 내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지훈도 놀란 눈으로 나를 보았다. 그 역시 내가 냉정하게 외면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내가 손을 내민 것이다. 삼촌의 얼굴에 갈등이 스쳤다. 거의 이 0만 원에 달하는 식대 앞에서 50만 원은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하지만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이 50만 원은 적어도 그가 급한 불을 끄는 데는 도움이 될 터였다. 수진아, 너 정말 나한테 빌려주려는 거냐? 삼촌의 목소리에는 믿기지 않는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다.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급한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있다고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전제는 삼촌께서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무작정 피하고 남에게 빌붙으려고만 하시면 안 돼요. 결국 삼촌은 내 고집에 못 이겨 마지못해 50만 원짜리 차용증을 썼다. 그는 내가 송금해준 돈에 주머니에서 그 문제가 있다던 카드를 꺼내 억지로 남은 금액을 결제했다. 알고 보니 그의 카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단지 잔액이 부족해서 전체 금액을 결제할 수 없었을 뿐이었다. 그는 지훈을 이용해서 그 차액을 메우려 했던 것이다. 결제를 마친 삼촌의 얼굴은 흑빛이 되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아들을 안고 숙모를 잡아 끌며 도망치듯 자리를 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고요했다. 지훈은 계속 고개를 숙인 채 하얗게 질린 손으로 핸들을 꽉 쥐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네온 사인을 바라보았다.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마침내 지훈이 길가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껐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붉게 충혈된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여보, 미안해. 그가 잠긴 목소리로 말했다. 목소리에는 죄책감과 자책이 가득했다. 내가 틀렸어. 내가 정말 틀렸어. 당신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삼촌에게 헛된 기대를 품어서도 안 됐어. 오늘에서야 똑똑히 알았어. 그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현금 인출기로 생각했던 거야. 그는 내 손을 꽉 잡았다. 내 손뼈가 으스러질 것 같은 힘이었다. 여보, 고마워. 미리 돈을 빼돌려줘서 고마워. 오늘 그의 정체를 밝혀줘서 고마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그들에게 속았을지 모르겠어.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고 그의 손마디를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바보야, 우리는 부부잖아.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지. 내가 한 모든 건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였어. 나는 그냥 당신이 알아주길 바랐을 뿐이야. 가족에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는 분명한 선이 있어야 하고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맹목적인 희생은 다른 사람의 탐욕을 키울 뿐이야. 지우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나를 끌어안았다. 나를 자신의 뼛속으로 녹여버릴 듯이 꽉 껴안았다. 여보, 이제부터 내 돈, 내 마음, 전부 당신한테 맡길게. 다시는 그 누구도 우리 가정을 해치게 두지 않을 거야. 그가 흐느끼며 말했다. 나는 그날 밤 지훈이 마침내 어른이 되었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별하는 법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 길이 조금은 힘들었지만 우리의 결혼은 그로 인해 더욱더 단단해졌다. 링치, 돌잔치 사건 다음 날 내가 예상했던 폭풍우가 몰아쳤다. 아침 일찍부터 내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다. 첫 번째 전화는 시어머니였다. 수진아, 너 어제 돌잔치에서 무슨 짓을 한 거니? 내 셋째 숙모가 나한테 다 말했어. 네가 삼촌 댁 돌잔치를 체면치레라고 하고
삼촌한테 억지로 차용증까지 쓰게 했다면서? 너 우리 집안이랑 연이라도 끊을 셈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분노와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깊은 한숨을 쉬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유지했다. 어머님, 일단 진정하세요. 일이 숙모님이 말씀하신 것과는 달라요. 어제 삼촌께서 더 그랜드홀에서 계산하실 때 카드에 돈이 없다면서 지훈 씨한테 이 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훈 씨 돈은 전부 제가 통합 관리하고 있어서 당장 드릴 수가 없었고요. 그러자 삼촌이 사람들 앞에서 지훈 씨를 몰아세우고 심지어 손까지 대려고 하셨어요. 저는 그냥 옳은 말을 몇 마디 했을 뿐이고 제가 가진 비상금 50만 원을 급한 대로 빌려드리면서 차용증을 받은 것뿐이에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전화기 너머에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삼촌이 그렇게 큰 돈을 빌려달라고 했을 줄은 몰랐던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다시 삼촌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내 삼촌도 어쩔 수 없었을 거야. 요즘 사업이 안 좋아서 수중에 돈이 좀 없었겠지. 다 한 가족인데 네가 일을 그렇게까지 모질게 해야 했니? 어머님, 저희 부부도 저희만의 삶이 있고 미래를 계획해야 해요. 내 목소리는 단호했다. 저희는 현금 인출기가 아니에요. 만약 삼촌께서 정말 어려움에 처하셨다면 저희도 최선을 다해 돕겠지만 이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돈거래는 저희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삼촌께서 예전에 빌려가신 돈 한 푼도 갚지 않으신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시어머니는 내 질문에 할 말을 잃었. 그녀 역시 삼촌이 안타깝긴 하지만 예전에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내가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동안 지훈이 침실에서 나왔다. 그는 내 휴대폰을 받아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일은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랑 수진이랑 상의해서 결정한 거예요. 앞으로 삼촌 댁에서 또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저희는 더 이상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저희도 저희 가정을 꾸려가야 해요. 어머니도 더 이상 삼촌 편들지 마세요. 이것은 지훈이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그토록 명확하게 밝힌 것이었다. 시어머니는 그의 태도에 충격을 받은 듯했다.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렸다. 너희 정말 우리랑 연 끊을 셈이냐. 지훈은 단호한 눈빛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는 나를 끌어안았다. 여보, 무서워하지 마. 우리가 한 가족이야. 그는 나를 꽉 안아주며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내가 한 모든 일이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한 일이라는 것을 안다고 했다. 그는 맹세했다. 앞으로 다시는 누구도 나를 괴롭히게 두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게 두지 않겠다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끊은 후 삼촌과 숙모의 전화가 빗발쳤다. 그들의 목소리는 시어머니보다 훨씬 격렬했다. 내가 악독하고 가정의 화목을 깨뜨리고 삼촌과 조카 사이를 이간질했다고 비난했다. 숙모는 심지어 전화로 울부짖으며 내가 자기 집안 체면을 다 깎아내렸다고 욕했다. 하지만 지훈의 지지가 있었기에 나는 더 이상 외롭거나 무력하지 않았다. 지훈은 그들의 전화를 하나하나 다 받았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태도는 이상하리 많지 단호했다. 그는 삼촌과 숙모에게 더 이상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자신들의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삼촌, 숙모, 조카 돌잔치, 저희도 성심성의껏 축하드렸습니다. 하지만 저희 돈도 힘들게 번 돈입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계획이 있고 저희만의 삶이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어려움이 생기면 찾아오세요. 하지만 더 이상 저희에게서 돈을 가져갈 생각은 마세요. 저희에게도 저희만의 선이 있습니다. 지훈의 말에 삼촌과 숙모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 약했던 지훈이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나올 줄은 몰랐던 것이다. 그 후 며칠 동안 우리 집 전화는 조용해졌다. 삼촌과 숙모는 더 이상 전화를 걸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가끔 안부를 묻는 전화를 할 뿐 조심스러운 말투로 더 이상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가족 관계는 그로 인해 다소 어색해지고 심지어 멀어졌지만
나는 전례 없는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지훈도 더욱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가족에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분별하는 법을, 거절하는 법을,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다시 계획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모든 저축을 안정적인 재테크 상품에 투자하여 꾸준히 자산을 늘려나갔다. 우리는 집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고 우리의 더 큰 집을 준비했다. 비록 삼촌과 숙모가 밖에서 나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렸지만 내가 돈을 너무 꽉 쥐고 산다, 불효한다, 이간질한다는 등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았다. 우리는 알고 있었다. 우리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들은 우리의 고충을 이해해 줄 것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인정은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나와 지훈의 관계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더욱더 단단해졌다. 우리는 함께 한 차례의 가정 전쟁을 치렀고 그 역경 속에서 서로의 진심과 책임감을 더욱더 똑똑히 확인했다. 랭바, 시간이 흘러 반년이 지났다. 삼촌의 연락은 점점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비난 일색이던 것이 점차 떠보는 듯한 안부 인사로 바뀌었다. 전화할 때마다 그는 먼저 지훈의 직장 생활을 묻고 내 건강을 묻고 그러고는 슬쩍 자신의 새로운 사업 기회나 작은 어려움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끝내 다시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꺼내지 못했다. 지훈도 이제는 능숙하게 대처했다. 매번 요즘 우리도 빠듯해서 돈은 전부 아파트 대출금 갚는 데 들어가요. 같은 이유로 둘러댔다. 삼촌 댁에 착취해서 벗어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나아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 반년 동안 모은 돈에 기존의 저축을 더해 마침내 방 3개짜리 아파트에 계약금을 마련했다. 집을 보고 고르고 대출을 받는 등 번거로운 과정에 지훈은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모든 일을 내게 떠넘기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에 나와 함께 집을 보러 다녔고 분양사무소 직원의 설명을 진지하게 들었으며 심지어 부동산 중개인과 직접 가격을 흥정하기도 했다. 여보, 이 아파트 단지 환경 어때? 당신 회사랑도 가깝고 나중에 아이 학교 보내기도 편할 것 같아. 그는 모델하우스의 모형을 가리키며 미래의 새 집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내 마음은 따뜻해졌다. 나는 그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가족애에 얽매인 바보 같은 남자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만의 주관을 가졌고 자신의 가정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깨달았다. 시어머니의 우리에 대한 태도도 미묘하게 변했다. 그녀는 여전히 틈틈이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 말투에는 더 이상 예전의 비난과 불평이 없었다. 대신 걱정과 조심스러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우리 새집 인테리어는 잘 되어가는지 도와줄 일은 없는지 물었다. 나는 시어머니 마음속에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어쨌든 삼촌은 그녀의 시동생이니까. 하지만 그녀 역시 우리의 굳건함과 지훈의 성장을 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삼촌 댁 편을 들지 않았다. 수진아, 너희가 고생이 많았지. 한 번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내게 말했다. 삼촌 댁일은 나도 몇 번이나 타일렀다. 이제 그들도 잘못했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 앞으로는 너희한테 패 끼칠 일 없을 거야. 너희 부부 잘 사는 모습 보니 이제 나도 마음이 놓인다. 나는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만감이 교차했다. 비록 삼촌 댁이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주었지만 어른으로서 시어머니의 어쩔 수 없는 마음도 이해가 갔다. 어쨌든 손바닥과 손등 모두 자신의 살붙이 아니겠는가. 삼촌과 숙모가 밖에서 퍼뜨렸던 헛소문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힘을 잃었다. 결국 사실이 모든 것을 증명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 집을 샀고 생활은 점점 더 나아졌다. 반면 삼촌 댁의 사업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그들이 또 누구에게 돈을 빚지고 누구에게 빚독촉을 받는다는 소식이 종종 들려왔다. 몇몇 친척들은 사석에서 내게 조용히 말했다. 수진아, 네가 잘한 거야. 지훈이는 너무 순진해서 탈이야. 네가 아니었으면 진작에 삼촌 댁에 다 털렸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에는 조금의 우월감도 없었다. 나는 그저 우리가 우리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우리의 행복을 지켰을 뿐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지훈의 가정은 마치 작은 나무 묘목 같았다. 한 차례의 비바람을 겪으면서 몇몇 가지가 꺾이기도 했지만 뿌리는 더욱 깊이 내렸고 줄기는 더욱 튼튼해졌다. 우리는 복잡한 가족 관계 속에서 우리만의 균형점을 찾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사랑하는 법을, 지키는 법을, 그리고 거절하는 법을 배웠다. 링조, 또 2년이 흘렀다. 우리의 큰 집은 인테리어를 마쳤고 나와 지우는 우리의 작은 생명,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맞이했다. 딸의 탄생은 우리 삶에 끝없는 기쁨과 희망을 가져다 주었다. 지우는 딸바보가 되었다. 매일 퇴근하면 가장 먼저 딸을 안아들고 뽀뽀하고 얼르고 높이 들어 올렸다. 나는 부녀가 노는 모습을 보며 행복감에 젖었다. 반면 삼촌 댁은 그 2년 동안 완전히 몰락했다. 그들의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고 막대한 빚을 졌다.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차도 법원에 압류당했다. 삼촌과 숙모는 하루하루 빚쟁이들을 피해 다니며 비참하게 살고 있었다. 나는 한 가족 모임에서 다른 친척들의 입을 통해 이 소식을 들었다. 당시 모두가 삼촌 댁의 처지를 안타까워했지만 그보다는 자업자득이라는 체념이 더 컸다. 박서방이 너무 체면만 차렸어. 항상 한 방에 인생 역전하려고만 했지. 큰아버지가 한탄하며 말했다. 처음부터 착실하게 작은 장사라도 했으면 오늘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지우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얼굴에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안타까움, 체념이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의 죄책감이나 자책은 없었다. 그는 삼촌의 결말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지우는 낯선 번호로 온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로 삼촌의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훈아, 삼촌, 이제 정말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삼촌의 목소리에는 뚜렷한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빚쟁이들이 집에 쳐들어와서 나를 때리려고 하고 가게를 부수려고 해. 제발 부탁이다, 지훈아. 삼촌 한 번만 더 도와주라. 우리 삼촌, 조카정을 봐서라도. 지훈의 미간이 굳어졌다. 그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망설임과 안쓰러움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의 손을 가만히 잡아주며 그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지우는 깊은 한숨을 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삼촌, 지금 어디세요? 일단 경찰에 신고하세요. 경찰이 처리하게 하세요.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예전에 빌려가신 돈도 한 푼도 안 갚으셨잖아요. 이제 저희도 가정이 있고 키워야 할 아이가 있어요. 정말 여윳돈이 없어요. 지훈아, 너 어떻게 이렇게 매정할 수가 있냐. 내가 내 삼촌이잖아. 삼촌은 전화기 너머로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너 이제 돈 좀 벌었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 삼촌이 맞아 죽는 걸 그냥 눈 뜨고 보고만 있겠다는 거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는 여전히 단호했다. 삼촌, 저희가 매정한 게 아니에요. 삼촌께서 스스로 길을 막으신 거예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예전에 이미 많이 도와드렸어요. 이제는 삼촌께서 직접 마주하셔야 해요. 경찰에 신고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지친 듯 소파에 기댔다. 여보, 나 너무 매정했나? 그가 나를 보며 자책하는 듯한 눈빛으로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가만히 안아주었다. 아니, 당신은 우리 가정을 지킨 거야. 삼촌의 불행은 그가 뿌린 씨앗의 결과야. 우리가 그의 실수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어. 나는 지훈의 마음속에 여전히 안타까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었다. 어쨌든 피는 물보다 진하니까. 하지만 그 안타까움은 더 이상 맹목적인 효심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연민이었다. 그는 이제 사랑하는 법을, 미워하는 법을, 그리고 분별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이다. 이틀 후, 우리는 뉴스에서 삼촌이 빚쟁이들에게 둘러싸였다가 결국 경찰에 의해 처리되었다는 소식을 보았다. 삼촌과 숙모는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고
그들의 엉망진창이 된 삶은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구부정한 삼촌의 뒷모습을 보며 지우는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나는 그 마음속에 여전히 연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맹목적인 희생이 아닌 냉철한 자비라는 것도 알았다. 딸이 옹알이를 하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면서 우리 삶은 끝없는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우리의 큰 집은 따스함과 사랑으로 채워졌다. 나와 지우는 가끔 삼촌댁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결국 불법 자금 모집과 사기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숙모 역시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법의 처벌을 받았다. 여보, 기억나? 그 돌잔치 날. 나 정말 바보 같았지. 지우는 딸을 안고 감회가 새로운 듯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 지금도 삼촌네한테 착취당하고 있었을 거야. 우리 집, 우리 아이, 전부 다 꿈도 못 꿀 일이었겠지. 나는 그의 곁에 기대어 딸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 중요한 건 당신이 성장했다는 거야. 그날 당신은 마침내 깨달았어. 가족에는 상대를 올가매고 착취하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고 존중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걸. 그때 그 이제 믿어라는 한마디는 단순히 삼촌의 진짜 모습을 폭로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훈이 현실을 똑똑히 마주하고 내 판단을 믿게 만든 계기였다. 그것은 마치 분수령처럼 가족에 시달렸던 우리의 과거와 독립적이고 행복한 현재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았다. 우리는 이제 평범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가족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는다. 우리는 선을 긋는 법을, 우리의 작은 가정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우리는 가끔 시어머니를 뵈러 간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마음을 정리했다. 더 이상 삼촌댁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집안 살림을 잘하고 지훈을 잘 챙긴다고 칭찬하신다. 심지어 손녀를 봐주시겠다며 우리에게 둘만의 시간을 즐길 기회를 주기도 하신다. 우리는 진정한 가족애를 배웠다. 그것은 일방적인 요구와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었다. 한때 지훈을 고통과 혼란에 빠뜨렸던 그 돌잔치는 결국 우리 결혼 생활의 전환점이 되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인간성의 복잡함을 보여주었고 동시에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주었다. 여보, 고마워. 지훈이 고개를 숙여내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항상 곁에 있어줘서 당신이 바로 우리 집의 수호신이야. 나는 웃었다. 나는 우리의 미래가 여전히 길고 앞으로도 다양한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함께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단단한 가족이니까.